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고삐를 한층 더 죄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미국의 신경을 긁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나섰는데 왜 네덜란드 기업이 타격을 입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반도체 폭격의 여파,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ASML에 경고장을 날렸다 보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ASML이라는 회사, 을 중에 을이라고도 하는데 극자외선 노광 장비 만드는 곳입니다. 이게요, 반도체라는 게 아주 조그마한 이 회로 기판에 거기다가 회로도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선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극자외선을 쬐서 그 안에서 아주 정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ASML 하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의 일렉트론이라든지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몇 개 회사가 있지만은 아주 최정밀, 그러니까 나노라는 게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입니다. 10억 분의 1인데 현재 2나노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2 정도까지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장비, 그것은 ASML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 대목에 대해서 ASML 들어 중국에 좀 팔지 마. 중국이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설계, 생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ASML이 판 것으로 나온 그렇게 지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블룸버그가 미국 정부가 ASML에다가 아주 통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하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을 발동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이게 2분기 ASML의 국가별 매출 실적인데 중국이 여전히 1등입니다. 절반이군요. 네, 전체 제품의 절반을 지금 중국에 팔고 있거든요. 한국, 대만이 반도체 1위, 2위국이라고 하지만 두 나라 합쳐봐도 39%인데 자, 미국에 판 거는 3%밖에 안 되잖아요. 박사님, 근데 사실 미국의 제한 조치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ASML에 대해서. 근데도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여전히 팔고 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ASML 측에서는 나노 장비 중에 2나노, 3나노 같은 초정밀, 그것을 극자외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EUV라는 겁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레트가 EUV인데요. 사실 중국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한층 낮은 나노를 그렇습니다. 약 한 7나노, 8나노 정도가 지금 중국이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극자외선이라고 안 그러고요. DUV라고 그럽니다. D가 여기서는 deep. 심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깊은 자외선. 극은 아니지만 깊은 자외선. 근데 이 대목도 팔지 말라라고 바이든 정부가 명령을 한 게 약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계가 나오니까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중국에 팔았다. 대부분 심자외선이라는 Deep EU를 판 겁니다. 근데 그게 49%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EUV보다는 DUV가 훨씬 못한 거지만 그것도 계속 실험을 하면 EUV만큼의 수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EUV 없어도 EUV 같은 효과가 난다. 그래서 미국이 팔지 마 했는데 슬금슬금 팔았고 또 하나는 판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이미 판 거 그거 수리해야 되잖아요. AS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네. AS를 해야 되는데 그 AS 비용이 굉장히 또
ASML 쪽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것을 일거에 다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ASML에서는요. 그런데 수리한답시고 들어가서 고쳐주고 부품 끼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ASML이 미국 말 안 듣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도 칼을 꺼내겠다. 최고도의 제재를 하겠다. 이게 아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봐야겠네요. 어떤 무역 제한 조치가 있을까요? 예, 그게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자, ASML을 때렸잖아요. 그런데 왜 세계 반도체가 흔들흔들합니까? 자, 아주 문제의 핵심을 꼭 잘 짚어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의 무역법 중에 하나가 FDPR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Foreign Direct Product Regulation인데 FDPR이에요. 이 FDPR 규정은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자, 지금 FDPR 규정을 이제 발동해버리면 ASML은 미국 허가 없이는 중국에 못 팔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팔지 마 이랬는데 이제는 FDPR 규정에서 모든 제품 중국에 팔 때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 중간에 있는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면, 자, 지금 ASML이 을중에 을이고 극자회선 노광장비를 혼자 만든다고 했는데 만드는 것은 혼자 만드는 게 맞아요. 그것을 설계하는 회사가 미국의 패블리스라고요. 저 규정에 직접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저 규정에 있다면 만약에 ASML이 말 안 들으면 ASML의 원자재나 설계도면 공급 안 할 거야. 그러면 ASML의 생산이 중단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뿐 중단되는 것은 ASML이 충격을 받는 것인데 팔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비상이잖아요. 특히 미국 회사들이요. 미국의 설계 회사들, 그다음에 소재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ASML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가 휘청했고 또 ASML은 그것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 쓰는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TSMC, 중국 회사들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가 일거에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 뭐 지금 현재 당장에 해외 직접 생산 규정이라는 FDPR 규정을 발동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공포가 아주 엄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분기 국가별 매출 비중 한번 화면에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여기 근데 아까 보면 미국은 매출 비중이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생산하지 않잖아요. 반도체를. 반도체 생산하는 것은 자 지금 미국은 반도체 소재 부품 만들고 거기다가 그 설계하는 회사고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이 절대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데 중국을 이제 화웨이 이걸 배제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은 아직 최첨단까지는 못 왔지만 9나노, 10나노 단계에 있는 중국에게 49%를 판다? 이것은 미국이 볼 때 ASML 우리말 안 듣는 거 아니야? 그런데 ASML 입장에서는 미국 말 우리는 많이 들어서 미국에 극자에서는 안 팔았다. 근데 DUV 우리 좀 가서 수리해 준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래 커? 과거에 많이 팔았으니까 수리 비용도 높아. 이런 좀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설계 회사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셨으니까 미국 설계 회사들이 정부에 또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 조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3%밖에 안 되는 게 인텔이 최근 들어서 인텔이 우리도 파운드리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최근에 ASML 극자에서 노광장이 몇 대를 사간 거거든요. 그렇게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생태계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불 장군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ASML을 때리면 그 원재료 판매하는 회사, 설계 회사는 물론이고 그것도 물건을 사가는 회사 전 세계가 함께 타격을 받으니까 어저께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주가가 한꺼번에 와르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ASML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이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고요. 뉴욕 증시에도 ADR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이 돼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비단 장비 수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이제 대학교들이 중국 유학생들 받는 이런 어떤 학제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ASML이 있는 아인토반이라는 곳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축구 때문에 네, 그러시죠? 축구 박지성이 뛰던 곳인데요. 사실 그만큼 그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인토반 주변이 네덜란드의 산업 중심으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1984년에 필립스 우리 각종 뭐 면도기도 만들고 전자제품의 상사일 왕자죠. 저 회사가 1984년에 ASMI하고 합작해가지고 이 ASML이라는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반도체가 점점 더 정밀해지고 극소미량이 되면 될수록 극자외선 지금 글로벌 점유율은 100%, 저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고요. 지금은 뭐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캐피탈 그룹, 블랙록, 인텔 이런데 이게 또 미국 회사예요.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주주를 잡아버리면 돼요. 그렇게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ASML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미국 말 잘 듣고 서비스 해주는 것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너희들 아인토반 공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ASML이 엄청나게 자금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극자외선 인재들을 키우는데 거기에 중국 학생들이 50%인 거예요. 그 이 대목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학생 줄여라.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미국에 가면 중국 학생 굉장히 많더라. 너희들은 많이 받으면서 왜 우리만 못하라고 하냐. 이런 이제 무역 전쟁의 조짐까지. 네덜란드와 미국 간 외교 문제까지 비화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태로 가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외교 분쟁이 와서 삐걱삐걱하면 결국은 반도체 생태계가 일거에 마비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네덜란드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 좀 궁금증이 해소됐을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재계 소식도 좀 보죠. 요즘 국내 재계에서는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이 한창이죠. 두산그룹이 구조 개편 작업 속에 주주권익 침해 논란을 맞닥뜨린 가운데 급기야 국회에서는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SK에너지 계열사 간 합병까지도 살펴볼 과제들이 있습니다. 두 회사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우선 두산의 경우 두산 밥캣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김현정 민주당 의원입니다.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방송도 하시고 패널로 나오셨습니까? 네, 패널로 저희? 굉장히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역시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죠? 두산 밥캣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분이 자본시장 개정법을 두산 밥캣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핵심 내용을 보면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현재는 주가를 위준으로 할 수 있게 우리 자본시장법이 되는데 그것을 실제 자산이나 수익 가치로 하자. 그다음에 합병 가액이 공정하다는 것을 시장에 맡기지 말고 그걸 주최하는 회사가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입증을 해라. 그다음에 이 계열사 간 합병을 할 때 그 대주주들, 특수관계인들 자기들이 대부분 대주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소액주주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특수관계인들 의견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자. 일단 우리가 감사를 뽑을 때 몇 % 이하로 주식이 많더라도 그 이상은 의결권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이 김현정의 밥캣 방지법에 따르면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합정 비율을 정한 이사회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지금 법안이 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요. 합병을 하거나 분할을 하면서 쪼개기를 하거나 합치기를 하면서 거기에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을 반영을 하지 않아서 소액주주들이
너무 불리하다. 소액주주만 불리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을 못 믿겠다 해서 한국을 주식을 사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생깁니다. 자, 지금 밥캣 금지법이니까 두산 거를 한번 갖다 보면 두산이 최근에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이제 밥캣이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잘 나가거든요. 미국에서 사온 건데 저게 두산 중공업 밑에 있던 회사인데 느닷없이 저것을 갖다가 우선 분할을 합니다. 중공업 지금 에너빌리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너빌리티. 저걸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회사와 지주회사로 바꿔서 그것을 로보틱스로 팝니다. 팔아가지고 두산 밥캣 밑에 갖다 넣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두산 밥캣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적자 회사. 거기다가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가 두산 밥캣보다 훨씬 못해요. 못한데 두산 밥캣 주식 한 주가 있으면 두산 로보틱스 수십 주를 줘야 되는데 거꾸로 0.6주만 주겠다. 그러니까 두산 밥캣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더나 두산 밥캣은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연대라든지 가버넌스 계속해서 이것은 횡포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김현정 의원의 이 법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주주가 어느 일정 기간에는 그 가격을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좀 묶어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가자. 미국의 경우에는 시가가 원칙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가 원칙이에요. 뭐 그런 면에서 좀 근본적으로 좀 고쳐보자라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안인 거죠? 국제화의 흐름에도 맞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투자자, 주주들이 손실이 있으면 그것은 사회 정의에도 올바르지가 않고 한국 자본시장이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가격 조작의 재판으로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도 저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합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오죽했으면 두산을 겨냥해서 밥캣 금지법이 나왔겠냐. 밥캣이라는 게 들고양이, 붉은 들고양이입니다. 혹시 시라손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죠. 예, 그리고 우리 깡패의 원조 시라손이 그게 표준말은 쓰라손인데 쓰라손의 영어 표현이 밥캣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고 아주 많은 동물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들고양이입니다. 예, 그런 앞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합병을 통해서 소액주주를 내팽개치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그 여론이 정말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역시 밸류업의 아마 핵심이기도 하겠고요. 이번 이제 SK계열사 합병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번 법안도 발의됐으니까 앞으로 합병 비율과 방식,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또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